주변 인물을 탐문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메시지로 나 잘했으니까 뒤지지 마 라고 하는 거는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건 위험한 징조죠. (2020년 12월) 연말 분위기가 한창인 어느 겨울날 서울 송파구의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37살의 경희 씨를 찾고 있다는 가족들의 실종 신고. 가족들은 그녀가 지난 11월 말부터 거의 보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긴 했어요. 그래도 늦으면 늦는다 연락은 꼭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건 처음입니다. 수차례 그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항상 부재중으로 넘어갔다는 가족들. 열흘 넘게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된 가족들은 그녀의 체크카드 내역을 살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뭔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으면 어쨌든 카드는 쓸 테니까. 마침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카드 내역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보름 동안 그녀가 쓴 카드 내역은 단 한 건. 심지어 연락이 끊긴 바로 다음 날인 11월 28일 오후 2시 36분경 약 43만원가량의 구매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건 게임기였습니다. 평소 게임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닌텐도 게임기를 구매했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심지어 그 외에 뭘 구매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도 좀 물도 하나 안 사 먹은 거니까. 심지어 경희 씨가 게임기를 구매한 곳은 그녀의 거주지와 동일한 송파구였습니다. 그녀는 왜 평소 즐기지도 않던 게임기를 구매했으며 가족들의 연락을 피하는 걸까? 만약 핸드폰을 분실했다면 이미 방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신호는 간다는 건 그녀가 일부러 연락을 안 받고 있거나 누군가 경희 씨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송파구 일대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 수색을 시작한 경찰. 그런데 마침 그때 경희 씨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경희 씨가 가족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뭐 난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찾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또 바로 전화를 거니까 안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핸드폰이 꺼진 상태입니다. 일방적인 그녀의 메시지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는 경찰. 하지만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해 이대로 실종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희 씨의 가족이 다시 경찰에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0년입니다. 송파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30대 후반한 경희 씨라고 저희 가명을 썼습니다. 네, 여성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실종 상황들이 보통 이제 어떤 사건화가 되려면은 초반부터 뭔가 좀 이상한 조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냥 뭐 연락이 없고 생활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네. 실종 끊긴 다음 날 갑자기 게임기를 샀다. 평소엔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건 매우 이상한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그 애플사 빼고는 네. 이 어디서 구매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네. 가서 CCTV를 협조 요청을 하면은 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하면 다 보여줍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보통의 경우는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또는 이거예요. 뭔가 경찰이 두지기 시작했어요. 네. 주변 인물을 탐문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또 나 잘 있어 두지지 마. 이건 위험한 징조죠. 두지기 시작하고 했는데 갑자기 메시지로 나 잘했으니까 두지지 마 네. 라고 하는 거는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수사 개시를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거나 네. 뭔가 관련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연관된 네.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카드 같은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도난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인출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30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건을 보통 출금을 하는데 이거는 현금 출금도 아니고 게임기만 하나 사고 열흘 동안 그냥 또 잠잠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사용 패턴도 좀 다른데요. 만약에 현금 출금을 하게 되면은 사진이 찍히잖아요. 네, ATM기에. 그렇죠. 네. 실제로 구매한 거, 게임을 구매하는 건 인터넷에도 구매할 수도 있고 카드에 있는 비번이나 아니면 번호만 알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담이 안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한 번만 사고 왜 또 안 샀을까? 그럼 여기서의 문제가 되겠죠. 뭔가 눈치를 봤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가족들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고 난 핸드폰이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폰은 보통 이제 범행에 관련돼 있으면 범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없애든지 아니면 일부러 막 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 위치를 찍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담일 텐데 이걸 좀 가지고 있다가 또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핸드폰에서 뭘 하려고 했나라고 생각도 들긴 들어요. 말하자면 핸드폰을 버리거나 유심 빼서 팔아먹는 경우야 뭐 흔한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어떤 사람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가까운 사람일 수 있겠다. 가깝다는 게 혈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핸드폰을 버리기는 좀 그렇고 켜놓기는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오면 범죄자라고 하면 경험치가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일명 피해자에게 빼내야 되는 것들이 좀 남아있는 남아있고 카드를 더 안 쓰는 거 보니까 네. 뭔가 범죄에 조금 경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는 네. 좀 애매한 사람, 일단 실종과 관련된 누군가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종 관련돼 있지만 범죄 전력을 볼 수는 없는 그런 패턴을 좀 그렇죠.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경희 씨에게 연락이 온 후에 며칠 뒤에 가족들이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 경찰에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씨에게 연락을 받은 뒤 혼란스러웠다는 가족들. 하지만 며칠 뒤 가족들은 그녀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것 같다며 다시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목소리로 들은 건 아니라서 계속 찝찝했어요. 혹시나 싶어 며칠 뒤에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돈을 ATM에서 출금했더라고요. 큰 돈을 계좌 송금도 아니고 굳이 현금으로? 12월 5일 저녁 9시 30분경 9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경희 씨. 다음날 오후 12시 40분경 다시 23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총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갑자기 출금한 경희 씨. 꺼림칙한 느낌이 든 가족들은 그녀의 다른 계좌도 확인해봤습니다. 경희가 최근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이것저것 처리하고 통장에 4,700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아파트 큰맘 먹고 판 거라 절대 쓰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이상해요. 확인 결과 그녀는 총 39곳에 익숙치 않은 계좌에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1,800만 원의 돈을 모바일로 송금해왔습니다. 혹시 그녀가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던 건 아닐까? 확인 후에 실종 전 경희 씨의 금전적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경찰.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수년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장 동료로부터 들은 또 다른 사실. 2017년 5월쯤이었나? 일하다가 한 살 많은 남자랑 눈 맞아서 연애까지 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잘 만나다가 작년에 헤어진다 어쩐다 그랬는데 요즘엔 다시 연락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결혼 얘기도 오가는 것 같았고. 비록 업소에서 만났지만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진한 사랑을 나눴다는 두 사람. 심지어 현재 두 사람의 집은 각각 도보로 1, 2분 거리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집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1월 27일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11시 58분경에 남자친구가 혼자 나오더니 피해자 집으로 가서 주차된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남자친구 회사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곳에서 피해자 핸드폰 사용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희 씨의 남자친구는 분명 경희 씨와 동석이 아닌 혼자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회사에서 경희 씨의 핸드폰 사용 기록이 찍힌 아이러니한 상황. 경찰은 그날 경희 씨의 남자친구가 향한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의자가 출근한 회사를 확인해보니 청소 대행이나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었어요. 용의자가 출근한 11월 27일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세탁기 청소 교육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오후에 회사로 출근한 경희 씨의 남자친구. 하지만 그가 굳이 그녀의 핸드폰을 들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실수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들고 출근한 것일까? 아니면 그 시간 그녀에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잠잠하고 있었거든요, 사용이. 근데 갑자기 불현듯이 돈을 확 뺀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갑자기 잘 있어. 그 뒤에 이제 인출이 시작됐어요. 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39곳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분산해서 송금해 왔다. 이게 뭐지? 그러면 이 패턴은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금전적 이동이라고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뭐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가족한테 연락을 안 할 일도 없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패턴 자체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적인 지출이 생계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수사 개시의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갑자기 돈을 확 뺀 거는, 이거는 더 늦기 전에 내가 빨리 뽑을 건 뽑아야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거 돌이킬 수 없다. 그럼 빨리 뭔가를 처리하고 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죠. 만약에 되돌릴 수 있는 거라면 되돌렸겠지만 되돌릴 수 없는 거라고 하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의 직업을 굳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직종에 따라서 범죄 위험성의 노출이 좀 다른 상황인데. 다르죠.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종이 돼도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위험하죠. 범죄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남자친구인 양 하고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위험성, 감정적으로 사실은 좀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노래방 도우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돈이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갔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사귀었다기보다는 뭔가 일종의 빨리고 있는 거다 느낌을 가지겠죠. 뭐 그거는. 네. 뭐 일단은 거의 2년 정도 잘 만났다라고, 뭐 만났다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집에 올라간 모습은 지금 나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폰은 나왔어요. 근데 핸드폰이. 폰은 나왔으니까 이 폰의 저기 동선은,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들어간 집안에 있겠죠. 그리고 나온 거는 남자친구가 그 폰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전혀 관련 없는 계좌로 막 뿌려지고 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 앞에서 나온 닌텐도 게임기도 지금 남자가 네, 아무래도 게임을 좀, 네,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조금 더 익숙한 예. 네, 그런 느낌이니까. 네, 경찰은 경희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 그런데 그 남자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2020년 11월 무렵부터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이미 신용불량 상태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각각 3억 원, 2,700만 원, 3천만 원 등 채무가 쌓여 있었고, 이들에게 매월 200만 원과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가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연인이었던 경희 씨의 돈을 노린 건 아니었을까? 근데 그 남자 배경이 좋아 보이던데요? 작은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라고 했고 곧 그분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들었어요. 평소 재정적으로 풍족해 보였다는 경희 씨의 남자친구. 실제로 그는 2018년 6월 12일경부터 약 5개월 동안 경희 씨의 계좌로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그가 최근 지인들에게 부담하던 채무는 2억 원 이상. 그러나 경희 씨의 통장에는 약 5천만 원가량밖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가 경희 씨의 돈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경희 씨 통장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채무 변제가 급했다면 경희 씨가 갖고 있는 돈 다 쓸어서 해결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확인을 위해 경희 씨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한 경찰. 그런데 그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경희 씨의 친구를 통해 또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경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노래방도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수입도 사라지고, 그때 경희가 밤일까지 해야 하나 한탄하면서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최근엔 그냥 죽고 싶다고 문자한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다는 경희 씨.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 경찰은 곧장 그녀의 마지막 행성지로 보이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 고요한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 그런데 베란다에 한 여성이 목을 매단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경희 씨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여성분의 소지품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 집에 들어오는 CCTV를 보면 검정색 핸드백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백은 전혀 안 보이네요. 핸드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경찰. 대체 그녀의 소지품은 어디에 있으며 그녀가 굳이 자신의 집이 아닌 남자친구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는 있었을까? 이 남자친구에 관련돼서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족해 보였다 지정적으로 뭐 여자친구였던 경희 씨에게 막 통장에 1억 원을 꽂아줬을 정도도 상황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빚이 지금 뭐 거의 4억 원 가까이 되는 또 빚도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얘기죠. 주변 지인들한테 확인했더니 그 남자는 누구한테 3억, 누구한테 2천, 3천 뭐 이렇게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희 씨의 계좌로 뭔가 1억 원가 송금한. 그러면 이 계좌를 소위 말하는 대포 계좌로 이용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자기가 뭐 사업에 실패했던 뭐 해서 신용분야 상태에서 몇 억씩 하는데 거기에 일부밖에 안 되는 1억을 계좌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뭐 경희 씨라고 하는 사람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 경희 씨라는 분도 통장에 얼마 없었어. 분명히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범죄성을 검토해 봐야죠. 어쨌든 뭐 금전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근데 뽑아가려면 사실 이게 1,000만 원 남은 것도 자기 빚 갚는데 다 뽑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게 남겨놨어요. 또 애매하게. 근데 이제 다시 보면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경희 씨의 계좌를 이용했잖아요. 네. 1억 원을 넣었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1억 원을 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야.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 통장처럼 생각을.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룸사롱에 일하는 여성들의 통장이나 이런 거를 뭐 조폭애들이나 동네 양아치 애들이 그런 어떤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이용해 갖고 지들 뭐 자기가 저기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경우는 흔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경희 씨라는 사람의 통장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자기 걸로 이용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뺄 이유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자기의 집이 있는데 1, 2분 거리에 타인의 집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왜냐면 마지막 발견된 모습은 뭐 교살이라기보다는 매달려서 베란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 이거는 어떤 CSI나 어떤 경찰이 가도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수점을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목을 맸는지 아니면은 죽인 다음에 매달은 건지는 그건 기본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이것이 무슨 어떤 건지에 대한 상관없이 현장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일 걸리는 건 그거예요. 소지품이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잖아요. 네. 핸드폰은 누구? 남자친구가. 그럼 그거잖아요.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자기 여자친구가 저기 목 매달아 있는데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가지고 출퇴근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기 집이지만 네. 시체를 못 발견했다. 근데 말도 안 돼. 베란다에 있다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건 그 남자친구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건 순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보면은 11월 27일 날 이제 마지막 생활 반응이 있고 28일 날 한번 닌텐도 산 거 이후에 12월 5일, 6일 넘어가서 이후에 지금 발견됐다는 건 사망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망 시점은 분명히 부검토에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그게 며칠 동안 거기에 보름 이상 그대로 매달려 있었던 거죠. 뭐. 네. 아니면은 바닥에 있는 거를 마지막에 그렇죠. 매달아놨다.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찾는 걸 안 네. 기점으로 해서 시체를 매달아놨을 수도 있는 시체 거고. 매달아 놓고 문자 보내고 돈 막 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경찰은 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 의뢰했는데요. 부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 당시 경희 씨의 사친님이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부검인은 그녀가 적어도 보름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목 부위의 흔적이 이상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목 부위를 보면 이게 끈에 매달려서 생긴 자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두 손으로 눌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경희 씨의 목을 졸라 죽인 뒤 자살처럼 보이기 위해 베란다에 매달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이 집에 들어온 외부인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월 27일
홀로 이곳을 빠져나간 그녀의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추적 끝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그에게 그날의 진실에 대해 물은 경찰. 최근에 빚이 좀 생겨서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분명 작은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켜줬는데 계속 제 경제적 처지에 대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경희가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던 날이었다는 남자친구. 그는 경희 씨와 다툼 중에 화가 나 그녀를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가 주장하는 영화 감독인 작은아버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 게다가 그의 실제 작은아버지는 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찾아보니 1년 전부터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도 있더라고요. 그 금액만 1억이 넘고요. 경희 씨가 갖고 있던 5천만 원의 현금은 횡령한 회사 돈을 갚는 데 사용한 것 같아요. 급한 불부터 처리한 거죠. 그는 회사 몰래 한 대당 140만 원 상당인 음식물 처리기 약 90대를 고객들에게 설치했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회사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주기로 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금만 선입금받아 개인이 사용했다가 환불 요구를 받는 등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처음부터 경희 씨의 돈을 노리고 계획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경희가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도 몰랐어요. 걔한테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맨날 돈 없다 그러더니 그냥 죽이고 나니까 급하게 처리할 돈은 처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핸드백을 갖고 나온 것 뿐이에요. 오히려 배신감을 느낀 건 저라고요. 자신은 절대 경희 씨의 돈을 가로채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범인. 하지만 더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희 씨가 사망한 이후 그가 태연히 그녀의 돈으로 모바일 게임비를 결제하고 심지어 조건 만남을 통한 성매매까지 그녀의 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성매매를 한 여성에게 자신이 살해한 경희 씨의 돈으로 친절하게 택시비까지 줬다는 범인.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피의자 체크카드로 인출했던 300만 원에 대한 행방입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보냈더라고요. 그 전에 구매했던 닌텐도 게임기 역시 자신의 딸에게 주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연인의 돈으로 개인적인 욕구를 챙겼던 범인.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은 우발적인 범행을 했으며 절대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퉜다.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되게 행동들이 차분해 보이고. 그건 지가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주장할 수 있죠. 자기 부재에 올리니까. 뭐 지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다퉈서 죽였다. 우발적으로 하고 하는 건 본인 주장이고. 근데 현장에 있는 증거와 상황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니까 마치 돌아가신 분이 뭔가 네. 자극을 해서 이 범인이 죽였다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범인이 작은아버지가 유명 영화 감독이라는 얘기가 사실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게 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나는 없어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둘 다 일도 못 하는데 내가 밤일까지 하면서 네 뒷바라지 해야겠냐는 말을 듣고 분노를 해서 그때 그 죽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당연히 뭐 변호사들은 뭐 당연히 자기 뭐 의뢰인의 형량을 깎으려고 판사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당연히 피해자가 유발했다는 논으로 하면은 당연히 형량 깎이죠. 살인범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판결문에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2차 가해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판사나 재판관들의 2차 가해입니다. 3차 가해인 거고 정확히 현장 증거에 의해서 탄핵을 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죠. 그게 수사지. 얘네들은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도 살인이 아니라 자기가 살해를 하고 나서 봤는데 좀 돈이 좀 내가 그거 좀 썼다 나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왜냐하면 네. 강도살인은 사형까지 갈 수 있어요. 가중주의고 영합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나 이 범인은 쪼각쪼각을 내는 거죠. 죽인 거 맞다. 제가 날 자극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근데 나오다 보니까 저게 있길래 핸드폰이 있길래 나와서 그냥 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남자의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늘상적으로 사기치고 뭐하고 그렇죠. 예. 사람을 자기가 죽여놓고 그 돈으로 성매매를 하고 그 여자 택시비를 주고 주고 딸아이 게임 사주고. 딸아이 게임기를 사람을 죽이는 그 그렇죠. 카드로 이게 사람 그 제가 강호순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강호순이 그 범죄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 자기 그 새끼는 굉장히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저는 범인의 전적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죽여서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 게임기 사고 모바일 게임비 내고 밥 먹고 성매매하고 뭐하고 딸 사주고 보름 동안 그 지랄한 거예요. 네. 이게 솔직히 누가 말하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리고 와 수사 들어오는구나. 네. 문자 보내놓고 돈 빼자. 빼죠. 그렇게 이거 한 거예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횡령범이죠. 회사에 설치를 한다고 네. 하고 빼먹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터지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이 회사로부터 이 사익 억대에 넘는 횡령을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처벌은 받았습니까? 뭐였더라? 김 PD 단서를 찾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월급이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카드값 나간 돈이 이게 뭐더라? 카드값은 사지 마. 자네가 연예인이야? 아니 그 쇼핑은 줄였어요. 근데 보험비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 부탁으로 들어놓은 걸 아까워서 둔 게 많아가지고요. 김 PD 그럴 때는 보험장터에 연락해보게. 보험 장터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뭐는 보장되고 뭐는 보장이 안 되는지 쉽게 알려주고 보험금 받기 힘든 보장은 싹 정리해 줄 것세. 제 상황에 필요한 보험만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 일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필요한 보험으로 정리하라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보험 장터 검색해도 되는군요. 보험비 좀 줄였으면 요 앞 한우 이 투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네, 밥 한번 살게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 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 경우는요. 살인하고 횡령 관련돼서 재판이 따로 진행이 됐고 2심에서 합쳐졌는데요. 일단 1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방치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경찰에게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지 강도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동기의 측면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이미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음을 추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서 이 관련된 살인만 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회사 자산에 대한 횡령죄를 따로 재판해서 이에 징역 10년을 선고를 합니다. 2심에 넘어가면 이게 합쳐지게 되는데요. 2심 내용입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괄죄로 처단해야 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 달리하여 포괄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개를 포괄 일죄로 해서 원심이 파기되고 2심에서 징역 22년이 최종 선고가 됩니다. 이 포괄일죄는 저거죠. 쓰레기 그거를 처리해주는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역시나 이제 강도살인과 별개로 별개의 그걸 살인하고. 얘기를 한 거지. 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얘를 왜 강도살인으로 처벌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이 사건의 수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데 돈을 목적으로 죽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살인이 적용된 거예요. 네. 근데 웃기는 게 일반 살인이 적용됐는데 이 범인이 이 피해자를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계속 빨대를 꽂아갖고 뽑아 먹다가 이제는 뽑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건 강도살인이 아닙니까? 그거는 심각한 살인이 아닙니까? 이 수사기관과 재판관들의 생각 자체가 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야 강도살인이야를 나누는데 그 당시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노리고 죽인 건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강도살인이라고 판단하는데 아니
얘는 이미 오랫동안 이 피해자한테 돈을 뽑아오고 있었어. 그리고 죽인 다음에 또 태연하게 당연한 듯이 이 피해자의 돈을 또 했어. 그럼 연결된 범죄로서의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죽인 게 맞지. 네. 그러니까 강도살인이지. 근데 여기서 강도살인은 그 강도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돈을 빼서 죽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다 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징역 22년이잖아. 20년이 살인죄로. 네. 살인죄로 20년은 딱 그거만이에요. 딱 형량에 나온 그거만이. 가중도 안 시켜버린 거예요. 네. 심지어 마지막까지 안 걸려 보려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매달아놨다는 것 자체도 진짜 어이없고 하나는. 자체는 뭐가 되냐면 그냥 사체유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추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사귀는 동안에도 얼마나 또 다정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고 분명히 뭔가 폭행이라든지 뭐 돈 내놔라든지 속색이고 맞고 때리고 지지부진한 아니면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친구 통해서 헤어졌다 만났다 이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힘든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렇죠.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죽음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네요. 자,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